그래서 이제 무기 시스템 저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면 우리가 유럽의 명가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계 최강의 소모품 만드는데 어디야? 포탄, 멍텅구리 포탄, 총알 제일 가성비 높게 제일 품질 좋게 만드는데 어디야?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초인류로 저 플러스, 즉 플랫폼에 연동되는 서브 시스템, 플랫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서브 시스템을 가끔씩 그 분야마다 꽤 괜찮은 거 만들어내는데 어디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지능형 포탄 아까 남모사가 제안한 그것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콩스버그가 그 세계적인 건데 RWCS 그것도 뭐 대충 우리도 그 비슷하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에 올라서고 있고요. 파워팩 그러니까 전차 1500마력 파워팩 최근에 완전히 이제 성공됐죠. 혹은 성공을 인증을 해줬죠. 문재인이가 계속 뒷다리 잡아가지고 이제 늦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나 세계 최고 수준 거의 미국의 한 80~90%까지 올라와 있고요. 어뢰 저것도 미국의 한 80~90% 올라와 있고요. 위성통신 저거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를 한화가 인수했죠. 영국 회사 페이저라는 회사를. 열전지 저게 뭐냐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그 포탄이나 미사일 안에 전부 그 회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전자회로가. 그러면 전자회로가 작동하려면은 저기 무슨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뭐 에너자이저 배터리 끼워놨어? 그럼 맨날 방전되죠. 그럼 그걸 뭐 맨날 어디 선을 꼽아가지고 저기 USB 코드 꼽아서 충전시키고 있어야 돼? 말도 안 되죠. 전쟁이라는 게 험한 데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충격이나 어떤 다른 거에서 탁 하고 그게 그 딱 트리거가 되면 그때부터 전지로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열전지라고 불러요. 열전지라고 불러요, 그걸.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 민감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갖고 있다가 전력량을 에너지 저장 밀도가 높은 거죠. 그 순간적으로 0.02초 사이에 퍽 하고 전력을 쏘아놔야 된단 말이죠. 포탄이 날아가고 있는데 0.02초면 그때부터 작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자회로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감지 추적, 저거 세계적 수준이 올라와 있고요. DRFM, 저거는 이제 상대방의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주파수를 고스란히 이해를 해서 그걸 모사해서 되뿌릴 수 있는 전자전 기술인데 저게 언뜻 보면 쉬워 보여도 어려운 게 여러 종류의 전파가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오고 거기다 상대방도 주파수 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짧게 여기는 1.2GHz 띄었다가 다음에 1.3GHz, 1.5GHz, 1.7GHz, 1.2GHz 그래서 계속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상대방이 지금 뭔가를 이제 전파를 날리고 있는데 그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다 복사를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게 DRFM 기술이죠. 그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죠, 저희. 그 다음에 전자공학 세계적 수준이죠. 그때 그 인류급은 돼요. 초인류는 돼요. 뭐 1등은 아니더라도. 육해공 드론. 저것도 미국 다음에는 고급 드론이 저희 한국이 제일 실력이 좋다 그러죠. 고급 드론이. 예. 그러니까 뭐 5톤, 7톤 이런 거, 8톤, 10톤 이런 것들. 드론이 뜰 때 무게가. 즉 다시 말해서 저 PLSS 플러스 즉 플랫폼에 깊게 연동하는 서브 시스템에 있어서 한국이 명품들을 가끔씩 만들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관해서는 뭐 최강이나 초인류 플랫폼들을 만들죠. 전차, 장갑차, 특수기갑은 최강이고 전술 차량까지도 최강이고 전함 최강이죠. 디젤 잠수함 최강이죠. 세계 최강이죠. 전투기 요번에 올라서서 아마 미국 뭐 다다음쯤 갈 거예요. 다음이나. 괜찮죠. 왜 그러냐면 그런 스텔스 형상 전투기 만들었던 데가 미국 말고는 없어요. 저희가 두 번째예요. 자유진영에선. 그 다음에 헬기 이제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뭐 거의 최강 혹은 초인류에 올라와 있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초특급 넷퓨전이죠. 넷퓨전이 초특급에 올라와 있다고요. 네트워크 퓨전. 저게 뭐냐면 자유진영에서 미국에 시도하고 있는 나라 어디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데 신경을 안 써요, 저걸. 그럼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두 가지는 거의 세계 최강이고
한 가지는 미국에 하고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고 넷퓨전은 저 플러스 쪽은 분야별로 세계에서 괜찮은 명품들을 툭툭 만들어내고 이런 나라예요. 지금 상태가. 그 유럽을 가만히 보면 유럽은 플러스에 강하죠. 노르웨이 아까 그 콩스버그 남모사.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은 잘 만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플랫폼을 안 만들죠. 저 플랫폼 만들려고 정말 애처롭게 그 시도를 한 게 저기 유로파이터 같은 거예요. 그 여러 나라가 모여서 전투기 만드는 거. 이번에도 또 뭐 벌써 이번엔 세 군데로 찢어졌죠. 프랑스 따로, 독일은 어찌할 것바 몰라서 주저앉은 것 같고, 영국은 템페스트 따로 6세 차세대 전투기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렇게 찢어져서. 왜 그러냐면 우리 같으면은 워낙에 방위 산업에 대한 절박한 게 전통이 있고 그 산업 기반이 다 골고루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데 다른 데가 그게 쉽지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은 뭐냐면 유럽의 이 그 서브 시스템 강자들, 플러스 강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한화가 페이저 위성통신 회사를 100% 지분을 인수한 거. 위성통신 기술회사. 그러니까 위성 간의 통신을 하는 기술회사. 또 위성과 지상 통신에 관한 통신 모듈 기술회사예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기 기어박스, 이거는 GE가 도와줘가지고 GE의 자회사인 아에로 아비오라는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헬기 기어박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컨설팅 받고 있는데 잘 만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재나 가공, 열처리 이런 것들은 이미 전차 1500마력 변속기를 만들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역학적인 해석이라든지 몇 가지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도움을 받으면 헬기 기어박스에 관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정복할 거라고 봐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헬기에 대해서는 엔진 빼고는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로터 날개는 이제 좀 해봐야 되는데 날개 시험장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가 꽤 되기 때문에 저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두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한국의 방위산업 혹은 군수산업이 어디까지 갈까? 일단 세계 무역 시장을, 무역 거래 규모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말고, 그러니까 A라는 나라가 B 나라에 판 거. 무역된 것만 보면 연에 이게 시장이 생각보다 크질 않아요. 연에 한 3천억에서 4천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통상 미국이 3분의 1을 가져가고요.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영국이 3분의 1을 가져가고요. 기타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한국이 작년까지 기타죠. 기타에서 선두그룹이에요. 그런데 올해 한국이 뭐 잘하면 한 25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25 billion US dollars 250억 달러까지 한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프랑스와 2위 혹은 3위를 겨루게 될 겁니다. 원래는 중간에 러시아가 끼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폭망을 해버렸거든요. 중국은 요새 많이 위축돼 가지고 떨어졌고, 중국 무기에 대한 그 신용이 너무 없어서 장기적으로 한국은 그런 방위산업 혹은 군수산업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여기 두 가지 전제를 일단 저는 깝니다.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폭망했다. 러시아는 당연히 폭망이고요. 중국도 무기를 바깥에 많이 못 내다 판다. 지금 러시아가 이제 푸틴 언저리에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연설비서관 비슷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마지막엔 정식 연설비서관이고요. 이스라엘로 망명을 와서 살아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 푸틴은 이제 전쟁이 더 계속되면은 푸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할 때 기회를 봐서 후계자를 점지하시옵고, 푸틴이 한번 후계자 점지하고 물러나서잖아요. 메드베프한테 점지하고 믿을 수 있는 후계자를 점지하시옵고 물러나시옵소서라고 말을 꺼내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요번에 이제 메드베프에 점지해주고 뒤에서 수렴 청정하던 거랑은 달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기는 수렴 청정하겠다고 물러나지만
결국 제거당하는 길로 가겠죠. 그리고 그 점지된 후계자와 혹은 그거를 또 거꾸로 때린 다른 그룹에 의해서 러시아가 흔들흔들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유화의 방향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거랑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상태가 저게 무기 수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뭐 오던 말던 중국이 무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기라는 거는 군수고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안보고 지정학이기 때문에 중국 무기가 좋다고 중국 무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랑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중국 무기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저런 상태가 되고 중국이 다음번에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과 자유진영에 그 타깃 1번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미 그 길로 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중국 무기 갖다 쓰겠냐고요. 거기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전제가 러시아 중국에 폭망한다는 게 전제입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무기 수출 방식과 달리 그쪽에서 요구하는 현지 법인, 요구하는 합작사를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는 그 합작사의 매출분이라고요. 처음 매출 잡히는 게 그 현지 법인과 현지 합작사 판매분을 다 이쪽 매출이라고 한번 상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갈 수 있냐면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영국이 매년 한 1000에서 1300억 달러 하고 있는데 그거에 70% 갈 수 있습니다.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달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하고 있는 1000억에서 1300억 달러에 한 20% 먹을 수 있고요. 저게 제가 안 한 게 뭐냐면 미국의 국내가 또 저규모인데 거기도 한 10%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뭐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결국 합이 한 900억 달러 나와요.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4배 나오는 거예요. 14배, 13배. 작년에 우리가 70억 달러 했잖아요. 올해 250억 달러 하니까 250억 달러 하니까 올해 한 4배쯤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해외 합작사의 현지 법인이 매출한 것들을 빼고 순수하게 한국에서 실려 나간 것만 따지면은 한 700억 달러는 갈 수 있다. 작년에 한 10배쯤까지는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700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100조인데 100조 원. 무시무시한 거죠. 전체 국방 예산의 2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저기에는 만약 900억 달러라 그러면은 지금 예산으로 치면은 1200조쯤 될 거예요. 1200조. 지금 환율로 치면 1200조니까 좀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그러면 저게 또 간접 효과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게 다 R&D고 정밀 가공이고 그래서 저거에서 이제 전문 인력 풀이 생기면 그게 다 매출이나 뭐 연관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다른 영역으로 넘나들면서 그런 간접 효과가 있어요. 그거 계산 안 하고 직접적인 것만 계산해 보자 이거야. 그러더라도 결국 무기 수출 자체 수익에서 나오는 세수 증가, 그 다음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에서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소득세 증가분을 계산을 해보면 저게 어마무시하다고요.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저 증가분을 계산해서 그걸 기존의 군사비에다가 업시켜줘야 된다. 그거 가지고 살림을 윤택하게 살지 말자. 살림 윤택해지는 거는 그냥 아주 간접적으로 거기서 어떤 그 전문적 인력풀이 첨단을 연구개발하고 정밀 가공을 하고 정밀 화학을 하는 전문 인력풀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이직을 했을 때 다른 데로 그 전문 인력풀들이 다른 데랑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나오는 눈에 안 보이는 효과만 우리가 많이 그거로도 충분하고 직접적인 무기 산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국방비 증액으로 모아줘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어떤 루트를 그러니까 제도적 방식. 저게 이제 가면은 저게 예를 들어서 세수로 나타날 땐 저게 부가가치세로 들어오든지 뭐
소득세 원천징수로 들어오든지 법인세로 들어오든지 뭐 그다음에 차량 등록세로 들어오든지 뭐 취득세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들어와요. 세목으로 저 증가분이 들어올 때는. 그러면 저 증가분을 대충 계산해서 그만큼을 그 여러 가지 세목이 취득세나 등록세로 들어왔다면 그 지방교육세가 있다고. 이쪽 계정에서는. 그런 계정에서 그걸 긁어내 갖고 이쪽에 모아주는 그런 법률적인 그 제도를 확보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사람 죽이는 무기 팔아가지고 흥청망청 산 거밖에 더 되냐. 사람 죽이는 무기 판 거 가지고서 저기 뭐 복제한 거밖에 더 되냐. 쪽팔리는 일이죠. 우리가 저렇게 엄중한 물건을 팔았을 때는 우리도 역시 이 살벌한 동북아시아 서태평양 한반도라는 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엄중한 수단을 강화하는 데 써야지. 그 엄중한 물건을 팔아갖고 그걸로 복제하고 그걸로 탱자탱자하면 조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국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저걸 연구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조세연구원 같은 데나 뭐 KDI나 키에트 같은 데 이렇게 발주를 주면 저 계산 방식 그래서 저거를 어떤 식으로 법을 고쳐서 국방비로 저 증분을 계산해서 국방비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어떤 게임의 룰을 짜줄 거라고요. 1안, 2안, 3안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국회가 논의를 하면 되죠. 물론 지금 이상한 국회는 결국 안 되고 논의만 열심히 하다가 다음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면은 또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도 들어가면 그 다음번 국회 때 저게 통과되면 되죠. 저 정도 돼야 세계에서 방산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무기 거래 시장에서 미국과 다이다이가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국제 무기 거래 시장에선 국내 무기 최첨단 괴물 같은 최첨단 무기의 연구개발 생산이나 국내 무기 소비량에서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못해야 되고 못하지만 전 세계 무기 파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만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저게 거의 미국만 하거나 미국이 한 60% 70% 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이즈인데 우리가 저렇게 될 때 우리 국방비를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어떻게 강화할 거냐.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충청방청 쓰는 게 아니게 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